마지막 라운드에서 회원국들은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택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있었던 가족 모임을 통한 산발적 감염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정오 기준 대전 일가족 지인 모임과 관련해 지난 4일 첫 확진자 발생 후 11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모두 12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가족 간 식사 모임이 있었고 이후 지인 만남을 통해 지인의 가족들에까지 추가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보수 성향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8.15 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이 5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겠고 강원도와 경상도, 제주도는 낮부터 차차 흐려져 모레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경상도 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바다 물결도 모든 해상에서 3에서 6m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다은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내일은 한글날인데요. 요즘은 공휴일만 되면 걱정이 앞선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 광복절 때처럼 집회와 시위가 자칫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가슴 졸이게 되는데요. 법원이 오늘 보수단체가 낸 행정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정당하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보수단체의 주장처럼 신고된 집회에 1000명이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것이라면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보다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에는 한 간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들이 과도한 고충을 겪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확진자 병동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직장에서 퇴사를 요구받거나 비협조적인 환자들 때문에 자부심은커녕 자존감마저 떨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고비를 맞을 때마다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아마 의료진일 텐데요.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조금만 더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전국 대학 병원장들이 의대생을 대신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지만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 전 최종 결선에 진출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한국인 수장 선출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번 주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성원이 정말 대단히 많이 쏟아진 이벤트입니다. 본방사수 인증샷 이벤트, 오늘도 이거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 하시면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지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국감 시즌이어서 요즘 국감 취재하고 계시죠? 네. 많이 바쁘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국정감사는 그 의원들이 국감하는 거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괴로운 일이긴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힘든 일은 없지만 쉬는 시간이 좀 없습니다. 기사도 많이 써야 되고 네. 신경 쓰이는 일도 많고. 네, 그럼 국감 얘기는 좀 이따 저희가 다시 나눠보기로 하고요. 일단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69명 늘어나서 총 24,422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일 신규 확진자는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지난달 26일부터는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113명으로 증가한 뒤에 이달 들어서는 다시 6일 연속 두 자릿수로 나타났으나 어제 한번 114명으로 나왔고 오늘 다시 69명으로 내려온 겁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69명 가운데 지역 발생은 60명, 해외 유입은 9명이었습니다. 지금 그 곽재훈 기자는 그동안에 검사자 수하고 양성률도 전해주셨잖아요. 아, 네네. 예. 이것도 뭐, 지금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사실 뭐 연합뉴스 등 이제 통신사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114명이어서 이게 상당히 좀 뭐 많이 나온 게 아니나 다시 세 자릿수라고 좀 우려가 됐었는데. 그렇죠. 걱정을 했죠. 뭐 확진율로 보면 이게 12,640명 중에 이제 114명이어서 한 확진율은 1%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추석 연휴 추석 연휴가 끝난 월요일에 73명. 근데 요때 이제 전날 연휴 마지막 날 검사 수가 6,000명이어서 네. 요때는 1.2%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율로 보면 오히려 그때보다 낫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잘 좀 관리가 돼서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직도 집단 감염 소식 계속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추석날 고향에 내려가서 벌초를 한 일가족이 집단 감염되는 사례도 나타났어요. 네, 이제 대전에서 한 친인척 7명이 집단으로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과 밀접 접촉한 사람만 300여 명에 이르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대전시에 따르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일가족 7명이 이 그러니까 기존 대전 370번 확진자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등인데 이 지난 1일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경북 예천에서 이제 그 선산을 벌초한 다음에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사위, 그러니까 이 370번 환자의 사위는 연구원 동료 7명을 비롯해서 모두 21명을 접촉했고요. 이 남성의 아내, 그러니까 그 딸이 되겠죠. 네. 이 370번 환자의 딸은 지난 2일에서 5일 서구 갈마동 한 아파트에 있는 공부방에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공부방 교사 그리고 다녀간 중고생 등 54명이 이제 접촉자가 됐고요. 또 이들 부부가 일요일이던 지난 4일에 교회에 들러서 예배를 보고 목사와 식사를 이제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370번 확진자의 아들은 지난 5일에서 6일 충남 홍성과 보령에서 이제 직장에서 60명 가량을 접촉한 걸로 파악됐고요. 그 아들의 이제 부인, 그러니까 며느리는 어린이집 교사인데 이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 97명이 접촉자가 됐습니다. 근데 요거는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 97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아들의 그 370번 환자의 손자라고 할 손녀죠. 중학교 3학년 손녀는 지난 5일에 등교를 했는데 당시 접촉했던 같은 반 학생과 교사 등 35명이 지금 우선 검사 대상이 됐습니다. 또 초등학교 6학년인 다른 손자는 다행히 지난달 25일 이후에 원격 수업을 받아서 이제 학교에 등교는 하지 않았는데 네. 다만 지난 5일에서 6일 리틀 야구단 훈련을 해서 코치와 감독 등 30명이 검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이렇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이렇게 접촉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손자 손녀들은 다 학교를 가고 보통 네. 아들 그리고 뭐 아들 뭐 며느리 딸 사위 이제 이런 분들은 다 출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한 명당 이제 수십 명 이렇게 잡으니까 이 300명을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접촉자가 또 다른 접촉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없기를 바라야 되겠습니다만 뭐 예, 안심할 예.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방역 당국이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가시는 거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영양제 수액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그 주사를 놔준 간호조무사는 사망까지 했어요. 네, 참. 이거 저도 막 좀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산에서 이제 집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주사를 맞은 3명 그리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2명 등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470번부터 472번 이 부산시 환자는 9월 넷째 주에 각자 집에서 한 간호조무사에게 영양 수액 주사를 맞았는데요. 네. 이 간호조무사는 병원 소속은 아니고 전화 연락을 받고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다 이제 이런 전화를 받으면 집을 방문해서 이 영양 수액 주사, 그러니까 링거를 놔주는 일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470번과 471번, 472번 이 3명의 환자 중에 한 명은 50대지만 또 2명은 8, 90대 고령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몸살 기운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전화를 걸어 주사를 맞았다고 보건당국은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 간호조무사가 지난 3일 사망했다는 건데요. 네. 이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을 했는데 시신 검안 결과는 급성 심장사 이외 다른 사인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건당국은 전했고 또 이제 이미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사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염 경로가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또 다른 접촉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지금 뭐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다. 걱정스러운데 이게 또 코로나19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사망과 이것도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숨진 분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라고 뭐 사실 판단을 할 뭐 지금 근거도 사실은 없고요. 그렇죠. 예. 다만 이제 확진자 470번, 71번, 72번 3명의 환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우연히 공동의 접촉자가 나왔는데 이제 그게 이 숨진 분이었다는 겁니다. 좀 그래서 이게 사실 규명이 쉽지 않아서 이제 그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나타난 뭐랄까요 이제 추가 확산을 막는 쪽으로 네.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의료 행위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게 사실 어디 소속돼가지고 병원에서 간 게 아니라면 불법 의료 행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의료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역학조사 중에 동성과 직업을 속여서 무리를 빚었던 인천의 학원 강사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1심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네, 오늘 인천지법 형사 7단도 김용환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인천 학원 강사에게 실형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20대인 비교적 어린 나이이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 점을 강조를 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겪은 공포심과 두려움이 이로 말할 수 없이 컸다. 또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형이 선고가 됐다.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글날을 연휴인 내일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주요 도심에서 보수단체들이 집회와 차량 시위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그동안에 밝혀왔는데 일단 경찰은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뭐 사실 국정감사를 하면 이제 이런 정부 기관의 입장들이 바로바로 이제 국회 현장에서 전해지는 점은 그렇죠. 좀 예. 이제 오히려 좀 뭐 편리하다면 편리한 점인데요. 김청현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내일도 불법 집회 시도가 계속되고 감염병 위험 확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차벽과 폴리스라인 등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불법 집회 제지 방안이 개천절과 유사하게 진행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김 청장은 불법 집회가 열리는 것을 경찰이 용인할 수 없다면서 감염병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서 차벽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단체가 집회금지 명령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나왔죠? 네, 오늘 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른바 8.15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체 등 이제 세 단체가 제기한 5개 집회 금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서 모두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 주장처럼 신고된 집회에 1,000명이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면 참가자 상호 간의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감염병 확산이 자명해 보인다 이런 위험성을 짚고요. 그 반면에 집회 주최 측의 방역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고 빈틈없이 준수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서 이제 집회 금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취지로 네.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이 경찰 등은 이제
뭐 우리공화당 서울시당 등 2개 단체가 이제 집회 신고를 한 차량 시위에 대해서는 금지 통보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허가하겠다고 밝혔는데 다만 이 경우에 대해서도 법원이 개천절 차량 집회에 대해서 내건 수준으로 제한 조건을 걸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가자 한 명만, 그러니까 차 한 대당 한 명만 탑승해야 네. 되고 집회 도중에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등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차량 시위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고 또 이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집회는 허가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법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여전히 차벽을 다 설치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차량 시위 같은 경우는 뭐 경찰 입장에서 봐도 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그렇죠. 집회 시위 출구를 좀 열어주는 뭐 그런 효과가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차벽에 대한 사실 비판적인 여론도 만만치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형태로 차벽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최소화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었는데 일단은 감염 확산 우려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차벽을 다 설치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립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11일 등교 수업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 교육부가 오는 11일 이 등교 수업 확대 등을 포함한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오늘 밝혔는데요.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되는 11일까지는 이 전국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이제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내 그리고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12일부터는 교내 밀집도를 지키는 전제하에 오전 오후반 도입 등으로 학생들의 등교 수업 일수를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11일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한 뒤에 다음 날부터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도 현재와 같은 밀집도를 유지하고 이후 변화될 운영 방안을 적용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이번 주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정부가 다음 주부터 새롭게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1일 주말에 발표한다고요? 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특별 방역기간 이후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 잠정적으로는 일요일쯤 의사결정을 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손 반장은 추석 연휴 이후에 이 코로나 환자 증감 양상, 감염 확산 형태, 집단 감염 분포 등을 지켜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서 일요일 전까지 이런 부분을 관찰하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태우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추석 연휴에 이 감염원에 노출된 경우라면 이번 주 중에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아직까지는 확진자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대학 병원장들이 의대생들에게 국가고시 응시 기회를 달라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네, 김영훈 고려대학교 의료원장과 김현수 서울대학교 병원장 그리고 윤동섭 연세대학교 의료원장 등 이 주요 대학 병원장들이 오늘 정부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병원장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에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도 다만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의대생들이 국시에 재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의정 합의가 이루어진 게 9월 4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10월 8일 한 달이 넘어서 지금 입장을 발표한 셈이 됐는데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의대생들은 여전히 지금 사과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거죠. 전공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대학 병원장들의 대국민 사과를 이른바 뭐 대리 사과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요? 네, 뭐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의대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9월 중순경에 이 국시에 다시 응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이후에는 뭐 이 단체 차원의 어떤 입장 표명 같은 건 없었습니다. 네. 병원장들은 전현인 국가권익위원장을 찾아가서 중재를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정부 입장은 단호한 겁니까? 예, 정부 입장 역시 오늘 국감장에서 나왔는데요. 박능원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 양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한 몸으로 국민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정부가 1년에 수백 회씩 치르고 있는 국가시험 중 어느 한 시험만 예외적으로 그것도 응시자의 요구에 의해 거부된 뒤 재응시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다시 허용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국시원 원장은 10월 20일까지 정도만이라도 어떤 입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의대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런 입장도 지금 밝혀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건 아직 뭐 단언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좀 저희가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정치권 뉴스로 좀 가보죠. 국정감사 이틀째 이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됐죠. 네, 오늘 이제 그 총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등을 제외하고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일제히 진행이 됐는데요. 뭐 이제 국방위원회와 이 농림수산해양수산위원회 그 농해수위에서 계속 이제 어업지도원 이 피격 사망 사건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졌고요. 네. 그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차벽 설치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이 국방위 국감에서는 원인철 합참의장이 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된 이제 그 말하자면 소연평도 북서 해역에 대해서 이제 당시에 군이 수색을 했으면 이 그 실종자가 북한 해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네. 이런 취지의 주장이 오늘 이제 국민의힘 이채구 의원으로부터 제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우리 해군도 이미 소연평도 북서 해역도 이제 수색 그리고 탐색을 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반박하는 그 질의응답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른바 그 SI 특별정보라고 하죠. 그거 이제 그 북한군의 감청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얘기하는 건데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이 원인철 합참의장에 의해서 좀 추가적으로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 SI 내용 중에 그 시신 그러니까 또는 뭐 유해 이런 걸 의미하는 표현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그 원 의장이 그런 표현은 없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실종자가 월북을 했다고 판단된다고 이제 군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 월북을 의미하는 표현이 있었냐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 그 역시 원 의장이 정확하게 월북이란 단어는 아니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합참에서는 이제 그 시신을 불태우는 소해하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찍은 영상이나 사진은 없다. 다만 그것으로 추정되는 불빛을 관측한 영상은 있었고 그 영상은 지금 국방정보본부장이 직접 봤다. 그리고 그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그 영상을 이제 그 갈무리한 사진은 봤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기존에 국방부에서 밝혔던 것처럼 시신을 불태웠다.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의문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그 원인철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그 답변을 하진 않고 향후 이제 뭐 추가적인 조사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시신 수색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뭐 그 지금 사실상 뭐 거의 발견하는 게 어려운데 이게 좀 말하자면 군의 전력을 이렇게 좀 너무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투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원인철 합참의장은 뭐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이제 군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실종 공무원을 제대로 구해내지 못했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더니 좀 시신이라도 수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또 국방력 낭비라고 얘기하면 그럼 뭐 어떡하자는 얘기인지 좀 헷갈리는데요. 네, 뭐 야당으로서도 뭐 야당의 어떤 정리된 입장은 아니고요. 이제 국방위원회 소속된 야당 의원들 이제 개개인별로 어떤 의원은 이런 면에서 또 어떤 의원은 이런 면에서 지적을 하기도 했고 사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힘 이채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소연평도 해역을 수색했어야 한다 그 이제 취지로 그 인천 해경에서 이 실종자 A 씨가 이제 실종 시점은 정확하게 특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A 씨가 실종된 시점이 그러니까 그 어업 지도선에서 이제 떨어진 시점이 이탈한 시점이 새벽 1시일 경우엔 이렇게 움직였을 것이다. 2시인 경우엔 이렇게 움직였을 것이다. 이제 다 시뮬레이션을 한 게 있는데요. 해류가 바뀌니까. 예. 그 중에 오전 8시로 이제 실종 시점을 추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이게 이제 소연평도 북서쪽으로 좀 길게 뻗어나가는 형태를 띠는데 그러면 이제 이때 이 실종 시점이 8시를 전제로 한다면 이렇게 움직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북서쪽을 좀 더 철저하게 수색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다른 상임위, 그러니까 농해수위원회에서는 다른 의원이 실종 시점이 한 새벽 3시 정도로 추정돼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해서 뭐 이제 어떤 당 차원에서 어떤 정리된 입장이 있는 게 아니라 각 의원들이 이제 그 자기들이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좀 이제 정리되지 않은 이제 입장을 각자 이제 발표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 언론이 잘 보도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전부 얘기가 틀리면은 그것 때문에 기사가 다 따로따로 나오면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뭐
기자들도 어떤 상임위를 한 두세 개를 동시에 보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요. 네. 이 이제 그 어떤 뭐 이제 의원의 입장은 이제 보통 하나로 정리가 되지만 뭐 당 차원 아니면 이제 네. 사실관계랑도 다른 것이고 이제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거 어떻게 좀 질의를 할지 또 역할 분담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사상 최초로 온택트 국감이 열렸다고요. 네, 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국정감사에서 참 전례가 없던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방금 말씀드렸던 복지위 여기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이 최초의 비대면 국감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의도 국회와 이 세종청사 그리고 오송에 위치한 질병관리청에서 삼각 화상회의를 이제 해서 국정감사를 진행한 건데요. 참고로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게 원래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지침이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를 금지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오늘 국방위 같은 경우만 해도 합참 이제 예하부대, 뭐 수송사령부라든지 이런 예하부대가 쭉 있으면 네. 거기서 한 서너 명씩만 와도 50명이 넘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국방위원들이 모인 자리에는 그 아주 이제 장관 합참 의장과 이제 아주 수뇌부만 여기에 앉히고 예. 옆방을 이제 다른 기관장들을 앉힌 다음에 여기를 네. 이원 중계로 연결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예. 이걸 이원 중계로 연결한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오늘 국방위에서도 그 국민의힘 간사 한교우 의원이 사이버 사령관에게 뭘 물어봐야 돼서 사이버 사령관 어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옆방에 있는 사이버 사령관을 화상 중계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답변을 하도록 연결해주기도 했고요. 아이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미국 대사관 국감을 하는데 네. 국회에서 합니다. 예? 국회에서 이제 예. 미국 대사관 국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합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등 이제 4대 강국 대사관 국감을 이렇게 네.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참고로 이게 95년부터 외통위는 해외 현지 국감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네. 그래서 국정감사 기간에 외통위원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화상 방식으로 국내에서 하는 거는 95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외통위 국회의원들은 좀 섭섭할 것 같은데 그게 또 외국 나가는 또 유일한 낙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낙이 사라지게 생겼네요. 감사 한번 하러 갔다가 이제 가서 2주일 와서 2주일 한 달 동안 격리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들도 별로 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감장에서는 독감 백신 상온 노출로 무리를 빚은 신성약품 대표가 출석했다고요. 네, 오늘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 신성약품의 김재문 대표가 출석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김 대표는 이 백신 유통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이 사과를 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공개된 이 상온 노출 당시 사진에 이 백신이 종이박스에 담겨 있다 이게 문제 아니냐 야당 의원으로부터 이런 지적이 나오자 냉장차로 이송할 때는 종이박스도 무방한 걸로 나오고 제조사도 그런 방식으로 보낸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냉장차가 아닌데 백신을 실은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 냉장차가 아닌 차에 백신을 실은 적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일부 의원이 이거 사진 보면 냉장 트럭이 아니라 일반 트럭인 것 같은데 맞느냐 네.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김 대표는 계속 냉장차로만 이제 배송을 한다고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네. 그리고 외통위 국감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출석했다고 하는데 조성길 전 이탈리아 대사 대리와 관련한 발언이 있었죠. 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조성길 전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 대리의 입국 사실이 공개된 이 사태에 대해서 예. 이 통일부 또 장관 입장에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조 전 대사 대리의 한국 입국 사실이 공개될 걸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고 저도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 쪽에서 지금 이런 답변이 나온 이유가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조성길 전 대사 대리 입국 사실이 공개가 됐느냐? 뭔가가 뒤에서 이렇게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심을 하기 때문 아닌가요? 예, 사실 야당 입장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좀 하긴 하는데요. 네. 사실관계 전후가 사실 맞지 않는 면이 있고요. 이인영 장관도 우리 정부가 이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또는 일부 언론 보도처럼 정치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이렇게 부인을 했고 또 전해철 정보위원장도 오늘 이제 보도 경위에 대해서 언론사에 확인할 수 있고 여러 보도 경위가 이미 다른 언론사에서 확인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의도를 갖고 유출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 까닭 없이 혼란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언론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어떤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국내로 이제 들어온 당시에는 보안이 지켜졌는데 이제 저도 이건 확인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조성길 전 대사 대리의 부인이 네. 이제
그 북한의 그 딸을 지금 두고 예, 있다. 북한에 소환된 예. 이제 네. 딸의 신병이 우려돼서 뭐 그 언론을 포함해서 이런저런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행 사실이 밝혀졌다. 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실 보도를 한 걸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국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계속 수차례 북한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뜻도 밝혔다. 딸이 걱정돼서 만약에 언론에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여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실을 공개한다면 그렇게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접촉했던 언론사가 여러 곳이라고 하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긴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외통위 국감장에서는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고요? 네, 사실 오늘 오전에 이게 상당히 황당한 사태가 있었는데요. 네. 이 대통령의 의장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속 공무원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불법적으로 음란물을 내려받아 전송한 뭐 이런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외통위원인데요. 김영주 의원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이 요구 자료를 좀 이렇게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담긴 자료를 이제 통으로 넘겨받는 식으로 제출을 받았는데 네. 그 자료를 이제 그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가운데 이 불법 음란물 13건이 전송된 기록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뭐 상당히 부적절한 내용에 뭐 이를테면 몰카 같은 이런 불법적인 단어도 포함되어 네. 있는 파일로 나타나는데요. 김영주 의원은 특히 이 공공기관은 인터넷망과 업무망 컴퓨터가 분리되어 있는데 인터넷망 경우는 컴퓨터가 꺼지면 내려받은 것들이 모두 삭제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업무 PC에 남아있다는 거는 인터넷 PC에서 이거를 다운받아서 이거를 다시 USB로 내부망, 인터넷망으로 옮겼다는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민주평통 이승환 사무처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철저하게 보안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내부망하고 외부망을 분리하면 외부망에서 갖고 왔던 USB가 아마 작동 안 되게 돼 있을 텐데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해킹을 당하는 일들도 있어서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이걸 또 제출하는데 여기에 이런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로 사실은 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고 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또 여기서도 쟁점이 됐어요. 지금 해양경찰청장이 출석을 했는데 어떤 질의가 있었습니까? 네,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출석해서 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실종 시간대를 처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김 청장은 이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한 시점, 그러니까 A씨가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한 시점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새벽 2시에서 3시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최초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해경이 이 A씨의 실종 시간대를 특정해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서서 해경은 이제 A씨와 함께 근무한 동료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 당일 오전 1시 35분부터 최종적으로 이분이 그 A씨가 배에 타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오전 11시 30분까지 요 사이에로 이렇게 좀 상당히 실종 시간대를 폭넓게 추정을 했었습니다. 네. 김 청장은 또 표류 예측 시스템도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북방 한계선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본다면서 이제 말하자면 그 월북설에 좀 힘을 싣는 그 취지의 이제 증언도 했고요. 예. 또 지금 이제 A 씨가 만약에 자진 월북을 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는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보안법 혐의로 뭐 입건을 하거나 뭐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느냐 이런 네. 질문이 나온 데 대해서 이 91년 개정된 국보법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에 명백한 위협이 있을 때 엄격하게 적용한다면서 지금은 내사 단계고 입건이 안 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 이제 이 김 청장이 A 씨가 월북한 정황 증거로 이 휴대전화가 인위적으로 꺼져 있었다 이런 점을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네. 이 확정은 못 짓지만 실족해 물에 빠졌을 때와 휴대전화 전원이 일부러 꺼졌을 때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서 확인한 바로 인위적인 힘으로 전원을 눌러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처음에 이렇게 증언을 했다가 예. 몇 시간 후에 이 점에 대해선 이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이제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에 확인해 보니까 네. 전원을 인위적으로 끌 경우와 배터리가 없어 꺼진 경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예민한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미리 휴대전화를 끄고 뭐 실족이 됐든 어찌 됐든 어떤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월북 가능성에 대한 그렇죠. 특히 해경청장은 이 전후 사실관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그 고위 공무원이기 그렇죠. 때문에 답변이 좀 신중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전신의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국감에 출석하겠다 이런
뭐 뜻을 밝혔다고요? 이건 뭡니까?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제 예. 여야 의원들이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를테면 뭐 여당에 좀 불리한 증인을 요청하고 예. 뭐 반대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뭐 나경원 전 대표도 부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공방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걸 이제 지켜본 나 전 의원이 오늘 SNS에 쓴 글에서 문체위 여당 의원들이 야당 증인 신청을 원천 봉쇄하려고 저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그토록 저를 괴롭히고 싶다면 기꺼이 출석하겠다. 뭐 이런 글을 써서 오늘 잠깐 화제가 됐습니다. 네. 뭐, 자기의 뜻을 일단 밝힌 것으로 하시죠. 아마 이 증인으로 채택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는 공수처법이 쟁점이 됐어요. 네, 오늘 법사위 국감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대상이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야당에서 이 공수처법에 대한 이제 그 위헌 지금 그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거든요. 예.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도 당연히 이게 국가적 혼란 상황을 막으려고 결단을 촉구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다. 이제 빨리 심판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촉구를 했고 여당에서도 야당에서 위헌 소지가 있어서 이 헌재 결정을 보고 이 추천위원 추천을 응할지 결정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거 언제 결정되냐? 좀 빨리 결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비슷한 취지의 그 촉구가 나왔습니다. 그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는 29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하라 최후 통첩을 지금 했죠.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하고 이제 법사위원들 이제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어서 예. 이 자리에서 그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법의 운명이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만약에 이 야당에서 계속 이렇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오는 26일을 데드라인으로 내서 이제 민주당에서 단독 처리라도 하겠다 이런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윤호중 네. 법사위원장도 국감이 끝날 때까지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원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후보 추천위원 추천하겠죠? 예, 뭐 아마 제 생각에는 결국 국민의힘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국회가 오늘 삼성전자 간부가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서 국회에 수시로 드나든 데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어요. 네, 이게 사실 어제부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네. 지금 상당히 화제도 되고 논란도 되고 막 비난도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국회 김영춘 사무총장은 이 국회 출입기자증 발급 제도를 삼성전자 간부가 악용한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기업에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삼성에선 입장이 나왔죠? 네, 삼성에서는 이제 사과 입장이 나왔는데요. 임원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국회를 출입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해당 임원이 오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회사는 즉각 수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는 곳에서 이 가짜 언론사 뭐 직접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임원이 이제 거기에 소속돼서 기자증을 가지고 국회로 마음대로 드나들었다. 국회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정말 해외 네. 토픽에 나다 그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늘 그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아니죠. 지금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 중인데요. 본방사수 인증샷 이벤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391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두 아들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지금 아이들을 씻기고 있는데 시사회를 놓칠 수 없어 욕실에서 듣고 있답니다. 이번 청취율 조사 꼭 잘 나오게 응원할게요. 이렇게 글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아이들 발이 나오고 화장실 타일이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4008님 매일 이 시간에 고3 딸아이를 픽업하러 갑니다. 기다리는 동안 늘 김성환의 시사회를 들으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자동차 지금 주파수 맞춰져 있는 라디오 있는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5336님 제주도는 태풍 영향으로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오늘도 시사회와 함께 택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소식보단 좋은 소식이 더 많은 날을 기대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택시 앞에 역시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사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본방사수 인증샷 저희가 뭐 상품권을 드리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요. 청취자분들의 삶이 어떤지 저희들이 직접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계속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사무총장 선거 최종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유 본부장이 당선이 되면 첫 한국인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WTO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만큼 그 결과에 전 세계가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인교입니다. 교수님께서 통상 전문가로서 유명희 본부장이 이 WTO 사무총장 최종 결선에 진출한 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사무총장에 결선에 가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95년도 지금부터 25년 전 얘기고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이제 도전을 했고 처음에는 좀 난관도 있을 거라고 예상들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3라운드 최종까지 올라왔는데 네. 결과까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엔 정말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선거전이 선출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요. 지금 3라운드라고 표현하셨는데 8명의 후보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2명까지 좁혀지긴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선거를 합니까? 이제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어느 방송에서도 못 들어 질문을 안 해주셨던 얘기인데, 그래요? 네. 예, 세계 무역 기구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국제적으로 서로가 협조하는 이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구성된 단체고요. 예. 물론 이제 전 세계 164개 회원국들이 있고 전 세계 무역의 99%를 커버하는 그런 이제 기구지만은.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네. 이걸 너무 경쟁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누구를 기관장을 뽑는다 그러면 투표를 하는데 이게 투표라는 말 대신에 컴패션이라 그죠, 실토, 고백 이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 1, 2차, 3차 라운드까지 가는데 각 라운드마다 각 회원국이 본인들이 각 국가가 이제 희망하는 이제 후보를 2명씩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름을 정확하게 사실 얘기는 하지 않고요. 예. 이런 사람이 좋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서로가 이제 감정을 다치지 않으면서 우리의 수장을 뽑자라는 그런 취지죠. 그렇게 사실 국제 교역이고 경제라고 하는 게 모든 나라의 국가 이익이 막 충돌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투표가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심조심하면서 3라운드까지 했는데 결국 최종 라운드까지 유명희 본부장이 올라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유명희 본부장의 경쟁자 나이지리아 출신이에요.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이 결선에 오른 것 이변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꼭 이변이라기보다도 이제 어쨌든 최종 후보가 2명이 이제 여성이 된 게 참 어떤 국제기구에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고 또 더군다나 이제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는 3명의 후보가 나와서 이제 드디어 이제 1명의 아프리카 후보와 아시아의 1명 유명희 본부장 이렇게 이제 압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응고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사실 많이 알려진 이제 인물이고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응고지를 만났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소위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이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게 좀 박힌 어떤 그런 거를 풍긴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약점이 뭐냐면은 네. 세계 무역기구 무역인데 무역에 대한 경력이 거의 없어요. 세계은행에서 있지 않았었나요, 주로? 세계은행은
소위 이제 그 경제 개발 협력을 하는 이제 국제 기구고요. 네. 이게 이제 개발 협력하고 국제 통상하고는 뭐 저희들 이제 그 학문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데, 근데 유명희 본부장은 현직 통상장관이고 또 통상 업무를 25년간 했다라는 점이 이제 옹고지 후보와는 상당히 그 차별되는 이제 네. 그런 이제 특징이나 장점이라고 꼽아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자격을 거론하자면 유명희 본부장이 자격을 더 많이 갖췄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직 고유의 어떤 그런 그 미션으로 본다면은 무역 통상 쪽 전문성에 있어서는 네. 유명희 본부장이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교수님 이거 답변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유명희 본부장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많은 이제 우리 이제 뭐 언론인들께서 뭐 직접적으로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데 네. 사실 이제 마지막 이제 라운드고 이러기 때문에 2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될지는 이제 막 대놓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그런데 이제 옹고지 후보가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다 손치더라도 그분 입장에서도 본인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유명희 본부장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고 네.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부터 그 소위 이제 3라운드는 이제 국제 정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제 정치 영역요. 예, 국제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3라운드에 있어서는 그 개인의 특성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게 국제 기구를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누가 더 적임자인가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제 뭐 우리 정부나 또 우리 외교 당국이 많은 국가들을 우리의 장점을 얼마나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결과가 달릴 거다라고 보고 뭐 2명이기 때문에 어쨌든 2대1이고 예. 1대1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50%는 되지 않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정치 영역이라고 말씀하신 거에는 아무래도 그 경제력이 강한 국가들, 센 국가들의 입김이 더 작용한다는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우리나라는 일본이 뭐 세계에서 경제 뭐 2대 강국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네네. 일본이 혹시 또 이렇게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한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일본 정부로서는 그 한국 출신의 그 후보가 되는 데 대해서 탐탁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 이제 국제 정치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일본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제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거기에다가 다시 또 이제 최근 뭐 한 10년 사이에 중국이 엄청 컸기 때문에 네. 또 중국도 또 일정 또 지분이 이제 있는 걸로 뭐 중국에서는 주장도 하고 있고 해서 중국의 입장이 뭘까 이제 또 EU는 또 어떨까 이제 이럴 건데 EU는 기본적으로 그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럼 옹고지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옹고지 후보를 지금까지 지원해왔고요. 그건 뭐 대놓고 얘기를 해왔었고요. 근데 중국도 역시 이제 그동안에 아프리카 후보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예. 이제 그 두 가지에다가 이제 미국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문제인데 예. 옹고지 후보가 사실은 나이지리아와 미국 국적 둘 다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 25년간 워싱턴 DC에 있는 세계은행에서 근무를 하면서 부총재까지 했고 또 뭐 고등학교 이후부터서는 다 교육을 미국에서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제 크게 반대하지 않아도 되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교수님 지금 중국도 옹고지, 일본은 우리하고 불편하니까 유럽도 이제 옹고지 후보 지원한다고 하고 미국도 지금 미국 국적자이기도 하다 그러는데 우리 편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그게 이제 우리 이제 고민인데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뭐 일본이 좀 뭐 방해를 할 수 있겠지만 동아시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나 유럽에 있어서도 이제 모든 국가가 다 한
목소리로 원고지를 지원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좀 표를 모아야 되고요. 네. 이제 남미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나 인도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또 한 40-50개 국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서 표를 모아야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좀 힘든 싸움을 하겠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뭐 큰 구도로 본다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고지가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네트워크가 이제 좀 파급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포기를 하거나 기죽을 상은 아니고 네. 뭐 역시 선거는 또 선거기 때문에 네. 끝까지 가야죠. 근데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3일에 열리는 이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죠? 크게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원래 후보를 갖고 있었고 또 미국의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미는 후보가 달랐다고 그러면 얘기 다를 수 있는데 네.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 미국은 어떤 뭐 이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 입장을 밝히질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원고지가 뭐 어쨌든 미국 국적인데 그걸 미국 국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본국인 나이지리아 국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예. 거기에다가 또 뭐 괜히 미국 국적이 오히려 원고지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또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선거전에서는.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은 이제 뭐 지금까지 입장 표명을 안 했는데 선거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조 바이든 후보 쪽이 된다 손 치더라도 예. 저는 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는데 또 뭐 그거에 대해서 또 일부 또 뭐 의견을 내시는 분이 있다는 거는 뭐 들었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제 네.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남아있는 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죠. 뭐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최종 결선까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특정 후보가 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대놓고 이제 뭐 이렇게 활동을 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좀 물밑에서 소위 이제 그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일본이나 뭐 중국의 입장을 우리가 뭐 바꾸도록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고. 네. 과거에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때도 이제 미국 도움을 많이 받았었거든데 네. 이제 어떻게든 간에 또 미국 도움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건 큰 이제 자산이 될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는 뭐 우리가 일본하고는 관계가 아주 안 좋지만은 막판에 또 필요하면 서로가 또 협력할 수 있는 게 또 네. 국제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뭐 표면에 드러나는 것보다는 물밑에서 어떤 국제 정치적인 어떤 정치 활동을 좀 우리가 네. 효과적으로 알겠습니다. 잘 하는 게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